2009년 21살 꽃다운 나이의 막내딸 지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버지 현도는 15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그런데 어느 날 15년 만에 딸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다. 아빠, 나 기억나? 살아있어. 현도는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지만 진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범인은 바로 가족 안에 있었고 그것도 자신의 장남이었다. 15년간의 감금, 배신,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 눈물과 감동, 그리고 사이다 같은 복수가 펼쳐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딸이 사라진 지 15년. 그런데 어느 날 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2009년 봄, 그날은 평범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을 뿐이었다. 김현도는 건설업으로 수천억 자산을 일군 회장이었지만 그에게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었다. 21살 막내딸 김지연. 밝고 정의로운 성격에 누구에게나 사랑받던 딸이었다. 그날 저녁 7시 지연은 평소처럼 가방을 메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친구 만나고 올게요. 늦지 않을게. 현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시간이 흘렀다. 저녁 9시가 넘고 10시가 지나고 11시가 됐지만 지연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현도의 가슴이 조여들기 시작했고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이 온몸을 휘감았다. 자정이 넘어서야 현도는 경찰서로 달려갔는데 아내 혜진은 이미 눈이 퉁퉁 부은 채 경찰 앞에서 울고 있었다. 제 딸이에요. 제발 찾아주세요. 제발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현도는 그런 아내를 부축하며 이를 악물었다. 내 딸이 어디 있는 겁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경찰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별로 급하지 않았다. 성인 실종 신고는 24시간이 지나야 접수된다는 말에 현도는 주먹을 쥐었다. 24시간이면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간이면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현도는 모든 걸 쏟아부었다. 전단지를 수만 장 뿌렸고 CCTV를 샅샅이 뒤졌으며 현상금까지 걸었다. 해외 수색팀까지 고용해 국경을 넘어 찾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지연은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렸고 흔적도 단서도 아무것도 없었다. 3개월이 지나자 경찰은 수사를 축소했다. 현도는 분노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딸을 찾을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다.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현도 부부는 매일 딸의 방문을 열었다. 변하지 않은 풍경, 그대로 남아있는 책상과 침대를 보며 혹시나 돌아와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매번 빈방이었고 그들의 심장은 조금씩 죽어갔다. 2024년 어느 저녁 현도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15년이 지났지만 딸을 잃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때였다. 식탁 위에 놓인 오래된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의 번호였다. 15년 동안 꺼지지 않도록 요금을 내며 간직해온 그 번호. 문자 한 통이 도착했는데 현도의 손이 떨렸고 숨이 멎었다. 발신자는 지연이었다. 아빠, 나 기억나? 살아있어. 순간 현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15년 동안 멈춰있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고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어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혜진이 달려왔고 휴대폰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진짜야? 우리 지연이 맞지? 맞지? 혜진의 목소리에는 울음과 웃음이 뒤섞여 있었고 현도는 떨리는 손으로 위치 추적을 시도했다. 하지만 신호는 불안정했고 대략적인 위치만 잡혔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낡은 폐공장 일대였는데 이미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곳이었다. 더 놀라운 건 지연의 휴대폰이 15년 만에 처음 켜졌다는 사실이었다. 실종 당시 이후 단 한 번도 통신망에 잡힌 적이 없었거든. 현도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았고 장남 태성과 차남 태호가 달려왔다. 현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자를 보여줬는데 태성은 휴대폰을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15년이나 지났잖아요. 설마 진짜겠어요? 태호가 형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형,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15년 동안 바란 게 이 순간이잖아요. 태성은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는 게 있었다. 현도는 그걸 느꼈지만 지금은 딸을 찾는 게 먼저였다. 그때 다시 문자가 왔다. 아빠, 미안해. 곧 시간이 없어. 현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공포와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살아있다는 희망 하지만 위험하다는 공포. 현도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끌어올랐고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누구든 우리 딸을 건드린 놈은 내 손으로 끝을 내주겠다. 혜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고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옆에 섰다. 조용하던 가족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멈춰있던 15년의 시간은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진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 악마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현도는 문자를 받은 직후 경찰에 연락했다. 15년 전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은 이미 다른 부서로 옮겨갔고 새로운 담당자가 배정됐다. 회장님, 일단 침착하셔야 합니다. 사기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형사의 말에 현도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 딸이에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형사는 신중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실종자가 살아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기적에 가까웠다. 더구나 성인 실종 사건은 대부분 미제로 남는다는 게 현실이었다. 현도는 형사를 설득하는 대신 직접 움직이기로 했다. 태호를 데리고 문자에 찍힌 위치를 향해 차를 몰았는데 혜진은 집에 남아 혹시 모를 연락을 기다렸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정말 누나일까요? 현도는 핸들을 꽉 쥐며 대답했다. 그래야 한다 아니면 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고 15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고통이 배어 있었다. 딸을 잃은 죄책감과 무력함이 그를 짓눌렀고 웃는 날이 없었다.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 잡초가 무성한 마당이 눈에 들어왔고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다. 현도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태호가 뒤를 따랐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바닥에는 발자국이 있었다. 최근 것으로 보였고 현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가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때 태호가 바닥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그것은 머리카락이었다.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누군가 끌려간 듯한 흔적이 선명했다. 현도는 무릎을 꿇고 머리카락을 집어들었는데 손이 떨리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연이다. 우리 딸이 여기 있었어. 태호는 주변을 더 살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처럼 깨끗했고 그게 오히려 더 섬뜩했다. 집으로 돌아온 현도는 경찰에 증거물을 제출했고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형사들은 폐공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지연의 휴대폰은 다시 꺼졌고 문자도 오지 않았다. 현도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혜진은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시 문자가 왔다. 아빠, 나 여기 있어 무서워. 현도는 즉시 위치 추적을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정확한 위치가 잡혔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어딘가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위치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현도는 경찰과 함께 즉시 출동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산속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신호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다. 형사는 현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장님을 농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도는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부인했다. 아닙니다. 내 딸이 분명해요. 그 애가 살아있어요. 하지만 형사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문자는 오는데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고 위치는 계속 바뀌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현도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현도는 서재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15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렸고 지연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통화 내용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아빠, 누군가 날 따라와 무서워. 그때 현도는 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냥 착각이겠거니 생각했고 조심하라는 말만 하고 끊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현도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그날 내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그날 내가 직접 데리러 갔더라면. 후회는 끝이 없었고 자책감은 그를 짓눌렀다. 그때 문이 열리며 태성이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오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현도는 아들을 바라봤다. 태성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고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이상했다. 태성아,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니? 태성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15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문자가 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현도는 아들의 말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딸을 찾는 게 우선이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진짜라면 난 후회하고 싶지 않아.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시 문자가 왔다. 아빠, 미안해. 곧 시간이 없어. 기억하고 있어. 그날 모든 걸. 현도는 문자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모든 걸 기억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혹시 지연은 범인을 알고 있는 걸까? 혜진도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딸이 무슨 일을 겪은 걸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현도는 아내를 안아주며 다짐했다. 반드시 딸을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놈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조용하던 가족의 심장은 이제 분노로 뛰기 시작했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 진실이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 악마가 숨어 있다는 것을. 현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경찰 수사는 너무 느렸고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사설 탐정과 전문 수사팀을 고용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딸을 찾을 수 있다면 전 재산이라도 쏟아부을 각오였다. 탐정팀은 15년 전 자료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당시 경찰이 놓쳤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중 하나가 지연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었다. 실종 당일 저녁 7시 32분, 지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누군가 날 따라와 무서워. 현도는 그 통화를 기억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딸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생각했다. 밤길이니 조심하라는 말만 하고 끊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탐정은 통화 기록을 분석하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따님이 전화를 끊은 직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도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누구한테서요? 탐정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미확인 번호입니다. 하지만 통화 시간이 3분 27초나 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 따님의 휴대폰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현도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누군가 지연과 통화를 했고 그 직후 휴대폰이 꺼졌다. 우연이 아니었다. 그 번호 추적할 수 있습니까? 탐정은 고개를 저었다. 15년 전 기록이라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탐정은 노트북을 열고 오래된 CCTV 영상을 재생했다. 15년 전 그날 밤 지연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거리였다. 흐릿한 화질 속에서 지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의 그림자. 현도는 숨이 막혔다. 정말로 누군가 딸을 뒤쫓고 있었던 것이다. 이 남자가 누구입니까? 탐정은 화면을 확대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었다. 남자가 타고 있던 차량 번호판의 일부가 찍혀 있었다. 탐정은 차량 번호를 추적했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그 차량은 15년 전 현도 회사의 계열사 명의로 등록돼 있었다. 현도는 믿을 수 없었다. 회사 차량이라니. 그렇다면 범인은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현도는 즉시 당시 회사 임직원 명단을 확인했다. 수백 명의 이름이 나열돼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박도환. 당시 현도의 비서실에 근무하던 남자였다. 현도는 박도환을 기억했다.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어딘가 어두운 구석이 있었다. 그리고 15년 전 박도환은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사라졌다. 현도는 탐정에게 박도환의 행방을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며칠 후 탐정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다. 회장님, 박도환은 현재 태성 상무님의 개인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태성의 비서라니. 장남과 박도환의 연결고리가 무엇일까? 현도는 태성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성아, 박도환이라는 사람 아니? 태성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제 비서입니다. 왜요? 현도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사람이 15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일했다는 거 알고 있었니?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좋아서 다시 고용한 겁니다. 현도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현도는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15년 전 회사 기록, 지연의 개인 금융 기록, 가족 자산 내역. 그러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연이 사라지기 직전 지연 명의로 5천만 원이 인출됐다.
하지만 지연은 그런 큰 돈을 인출할 이유가 없었다. 현도는 은행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폈다. 인출 승인자 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김태성, 장남이 지연 명의로 돈을 인출했다. 실종 당일, 바로 그날. 현도는 온몸이 떨렸다. 아니야, 설마. 아들이 동생을 해칠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현도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태성의 개인 금고를 몰래 열어봤다.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었다. 상속 구조 변경 계약서, 지연 제외 조항, 태성 단독 승계 내용.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15년 전 지연과 박도환의 사진이었다. 지연이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순간을 찍은 사진. 현도는 무릎이 꺾였다.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들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동생을 없앴다. 현도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15년 동안 찾아 헤맨 범인이 바로 가족 안에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장남이. 혜진이 서재로 들어왔고 현도가 쥐고 있는 서류를 봤다. 그녀도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다. 안 돼. 이럴 수가. 우리 태성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태성은 15년 전부터 지연이 사라지길 바랐고 실제로 그 일을 벌였다. 상속과 권력을 위해 동생을 제거한 것이다. 현도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분노가 슬픔을 삼켰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다. 내가 직접 끝내겠어. 내 손으로. 혜진은 남편을 붙잡았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이에요. 경찰에 맡겨요. 하지만 현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가족 문제야. 내가 해결해야 해. 그날 밤 현도는 태성을 불러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태성아, 내일 같이 지방공사 현장 가자. 오랜만에 둘이서. 태성은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현도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를 이제야 봤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진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잔인한 적이었다는 사실. 현도는 주먹을 쥐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딸을 찾고 범인을 처단하고 이 악몽을 끝낼 것이다. 밤은 깊어갔고 진실은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현도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태성도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고 둘 사이의 공기는 평온해 보였지만 현도의 속은 끓고 있었다. 차는 지방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현도의 목적지는 그곳이 아니었고 그는 운전사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아버지, 태성이 물었지만 현도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는 외곽의 한적한 창고 단지로 향했고 주변은 인적이 드물어 보였다. 차가 멈췄고 현도는 먼저 내렸다. 태성도 따라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의 표정에 의아함이 스쳤다. 여기가 어디죠? 현도는 천천히 아들을 돌아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15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내가 지연이를 숨긴 곳이 어디냐? 태성의 표정이 굳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보였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현도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태성에게 던졌다. 상속 구조 변경 계약서와 지연명의 계좌 인출 기록이 바닥에 흩어졌고 태성은 그것들을 보며 표정이 변했다. 이게 뭐냐 설명해봐. 태성은 서류를 주었지만 읽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그는 서류를 구겨서 바닥에 던지며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네요. 태성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오히려 여유가 있었다. 그래요, 제가 했습니다. 현도는 주먹을 쥐었다. 아들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고 심장이 쥐어짜는 듯했다. 왜 동생을 그렇게 만들었어? 태성은 비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15년 동안 쌓인 질투와 분노가 담겨 있었고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다. 왜냐고요? 모두가 지연이만 예뻐했잖아요? 밝고 착한 막내딸, 아버지의 자랑이었죠. 전 뭐였습니까? 회사 일만 하는 장남. 아버지 눈에 전 그저 일꾼이었어요. 현도는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건 내 착각이야. 난 너도 사랑했어. 태성은 손사래를 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는 늘 지연이 편이었어요. 상속도 둘이 나눠 가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회사를 키웠는데 왜 지연이가 절반을 가져야 합니까? 현도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그 안에는 사람이 아닌 괴물이 있었고 돈과 권력에 미쳐버린 악마가 보였다. 그래서 동생을 납치한 거냐? 돈 때문에. 태성은 어깨를 으쓱이며 냉소했다. 돈만은 아니에요. 자존심도 있었죠. 전 장남입니다. 모든 걸 물려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지연이는 처음부터 필요 없었어요. 현도는 아들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지연이가 어디 있어? 당장 말해! 태성은 현도의 손을 뿌리치며 비웃었다. 궁금하세요? 15년 동안 찾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못 찾으셨을까요? 현도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태성이 피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박도환이 나타났고 그는 태성 옆에 서서 현도를 막아섰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현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이를 갈았다. 내가 공범이구나. 박도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15년 전부터 함께했습니다. 태성 상무님은 제 은인이거든요. 현도는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박도환이 먼저 빼앗았고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경고했다. 경찰 부를 생각 마십시오. 그러면 지연 양은 진짜 끝입니다. 현도는 숨이 막혔다. 딸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이가 살아있단 말이냐? 태성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영상이 재생됐고 그 안에는 지연이 있었다. 어딘가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으며 얼굴은 수척했다. 하지만 살아있었고 지연은 카메라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영상이 끝났고 현도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다. 15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살아있었고 그것도 아들의 손에 붙잡혀 있었다. 살려줘. 제발 지연이를 살려줘. 현도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도 체면도 필요 없었고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다. 태성은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 전체를 제게 넘기십시오. 그리고 지연이를 찾았다는 사실을 절대 밖에 알리지 마십시오. 현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원했다. 알았어. 다 주겠어. 그러니 지연이를 돌려줘. 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서명하시면 지연 양의 위치를 알려드리죠. 바로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경찰차 여러 대가 창고를 포위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에 있는 사람들 나오십시오. 김태성, 박도환,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는 아버지를 노려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현도는 천천히 일어나며 셔츠 안쪽을 열었다. 작은 녹음기가 붙어 있었고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내 자백은 다 녹음됐다. 경찰도 듣고 있어. 태성은 분노에 떨며 아버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와 그를 제압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태성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지연이 위치는 절대 안 알려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모르실 거예요. 현도는 아들을 향해 걸어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걱정 마, 지연이는 내가 찾을 거다. 그리고 넌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야. 태성은 끌려가며 미친 듯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창고 안을 메웠고 현도는 그 소리를 듣며 주먹을 쥐었다. 혜진이 창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현도를 보자 달려와 안기며 울었다. 여보, 우리 딸 찾을 수 있을까요? 현도는 아내를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찾을 거야. 이제 시작이야. 태호도 달려왔고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고 비록 가족 중 한 명이 악마였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가족이었다. 그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고 딸을 되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태성이 체포된 후 현도는 경찰과 함께 신문실로 향했다. 유리 너머로 태성의 모습이 보였고 그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형사가 현도에게 말했다. 회장님, 아드님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부르지 않고 그냥 웃기만 합니다. 현도는 유리를 두드리며 이를 갈았다.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어떻게 저렇게 냉혹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도환은 어떻습니까?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그 역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어서 지연 양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도는 주먹을 쥐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딸이 위험해질 수 있었고 태성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탐정팀이 다시 투입됐다. 태성과 박도환의 최근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은행 거래 내역, 휴대폰 위치 기록, 차량 이동 경로를 샅샅이 조사했다. 며칠 후 탐정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회장님, 태성 상무님이 지난 6개월간 매달 일정 금액을 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씩입니다. 현도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다. 누구 계좌입니까? 탐정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다. 가명 계좌입니다. 하지만 송금 패턴을 분석해보니 매달 15일 정각에 송금됐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도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태성이 누군가를 고용해 지연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 계좌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까?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은행과 협조하면 가능합니다. 현도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은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에 나섰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계좌 주인은 이진수라는 남자였고 전과 기록이 있는 인물이었다. 폭행, 협박, 불법 감금 등의 범죄 이력이 있었고 현도는 그 이름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가 지연이를 감금하고 있는 겁니까? 형사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성 상무님이 이 남자에게 돈을 주며 따님을 감금하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도는 즉시 이진수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진수의 휴대폰 위치를 파악했고 그는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있었다. 특수팀이 투입됐다. 현도와 태호도 함께 출동했고 혜진은 집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다. 차들은 빠르게 마을로 향했다. 주변은 논밭뿐이었고 오래된 주택 몇 채가 듬성듬성 보였다. 이진수의 신호는 그중 한 집에서 잡혔다. 경찰은 집을 포위했고 확성기로 외쳤다. 이진수, 나오십시오. 경찰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형사는 돌입 준비를 지시했고
특수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현도도 뒤따라 들어갔는데 집안은 어둡고 축축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지연아, 지연아. 현도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집안을 수색했다. 거실, 주방, 화장실을 모두 뒤졌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때 태호가 지하실 입구를 발견했다. 아버지, 여기요. 현도는 급히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더 어두웠고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에 낡은 침대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현도는 심장이 멎는 듯했고 급히 달려가 그 사람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연이 아니었다. 이진수였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고 머리에는 총상이 있었다. 경찰이 급히 현장을 확인했고 형사는 현도에게 말했다. 회장님, 이건 살인 현장입니다. 누군가 이진수를 제거했습니다. 현도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다. 유일한 단서가 사라졌고 지연의 행방은 다시 묘연해졌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현도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15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을 이제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다시 길이 막혔다. 태호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위로했다. 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형사는 현장을 조사하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이진수의 휴대폰, 노트북, 서류들을 압수했고 그 중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 노트북에는 태성과 이진수의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었다. 며칠 전 태성이 체포되기 직전에 보낸 메시지였다. 모든 걸 없애라 증거도 사람도 형사는 그 메시지를 보며 현도에게 설명했다. 태성 상무님이 자신이 잡히면 모든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이진수를 제거한 건 아마 박도환이나 다른 공범일 겁니다. 현도는 분노에 떨며 일어났다. 태성 그놈을 다시 신문해야 합니다. 지연이가 어디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요. 경찰은 태성을 다시 신문실로 불렀다. 현도는 유리 너머에서 아들을 바라봤고 형사가 태성에게 이진수의 죽음을 알렸다. 이진수가 살해당했습니다. 당신이 지시한 겁니까? 태성은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형사는 노트북 메시지를 보여줬지만 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해킹당한 겁니다.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 현도는 유리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지연가 어디 있어? 당장 말해! 태성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왜 말해야 하죠? 지연이는 이미 끝났을 수도 있어요. 현도는 유리를 주먹으로 쳤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고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다. 태호가 아버지를 붙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누나는 살아있을 겁니다. 반드시 찾을 수 있어요. 현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할 수 없었고 딸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다. 그날 밤 현도는 집으로 돌아와 지연의 방에 앉았다. 15년 동안 변하지 않은 방에서 딸을 떠올렸고 어린 시절 지연이 웃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지연아, 아빠가 반드시 찾을게 조금만 기다려. 현도는 딸에게 속삭이며 다짐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딸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한번 지연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아빠, 나 여기 있어, 혼자서. 현도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읽었고 위치 추적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어딘가였고 신호는 미약했지만 잡혔다. 현도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다시 한번 구조작전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반드시 딸을 찾아내겠다는 결심으로 산속 깊은 곳, 버려진 오두막. 지연은 그곳에서 15년을 버텨왔다.
어둡고 축축한 방 안에서 지연은 쇠사슬에 묶인 채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발목에 채워진 족쇄는 낡았지만 여전히 튼튼했고 그녀는 그것을 풀기 위해 수없이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지연의 눈동자는 죽지 않았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희망을 놓지 않았고 언젠가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지켜왔다. 지연은 21살에 납치됐다. 그날 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누군가 뒤를 따라왔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지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누군가 날 따라와 무서워. 하지만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조심하라는 말만 하고 끊었다. 그 직후 누군가 지연의 입을 막았고 그녀는 차에 끌려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이곳 산속 오두막이었다. 태성이 그녀 앞에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혹했다. 미안해, 지연아. 하지만 넌 너무 많은 걸 가졌어. 회사도, 아버지의 사랑도. 지연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오빠가 함께 자란 오빠가 자신을 납치했다는 사실이. 오빠,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태성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가족,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상속 때문에 넌 없어져야 해. 그날 이후 지연은 이곳에 갇혔다. 처음에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족쇄는 끊어지지 않았고 주변은 산뿐이라 도망칠 곳도 없었다. 이진수라는 남자가 정기적으로 음식을 가져왔고 그는 태성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지연은 그에게도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귀를 막고 떠났다. 세월이 흘렀다. 처음 몇 년은 울기만 했고 희망을 잃어가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오두막 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철조각들이 떨어져 있었다. 지연은 그것들을 모아 족쇄의 고리를 조금씩 갈아내기 시작했다. 몇 년이 걸렸다. 손은 피투성이가 됐고 손톱은 다 부러졌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족쇄의 한 고리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몇 달 전 지연은 우연히 오래된 휴대폰을 발견했다. 이진수가 떨어뜨리고 간 것이었고 배터리는 거의 없었지만 작동했다. 지연은 그 휴대폰으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신호가 약해서 제대로 전송됐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지연은 배터리를 아끼며 조금씩 문자를 보냈다. 며칠 전 이진수가 다시 왔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고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다. 태성 상무님이 잡혔대. 이제 다 끝났어. 이진수는 중얼거리며 방을 서성였고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태성이 잡혔다는 건 아버지가 진실을 알았다는 뜻이었다. 그럼 저를 풀어주세요. 제발요. 지연은 애원했지만 이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태성 상무님이 모든 걸 없애라고 했어. 너도 포함해서. 지연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진수가 허리에서 칼을 꺼내는 순간 지연은 온 힘을 다해 족쇄를 당겼다. 족쇄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졌고 지연은 자유로워졌다. 이진수가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지연은 더 빨랐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철조각을 집어들고 이진수를 향해 달려갔다. 이진수가 칼을 휘둘렀지만 지연은 피하며 그의 팔을 철조각으로 찔렀다. 으악! 이진수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고 지연은 그 칼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이건 생존의 문제였다. 미안해요. 하지만 전 살아야 해요. 지연은 이진수를 밀쳐내고 방을 빠져나갔다.
오두막 밖은 어두웠고 주변은 산뿐이었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달렸다. 15년 동안 걷지 못했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지연은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다. 뒤에서 이진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년아! 어디가? 총소리가 울렸고 지연은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아빠, 나 여기 있어, 혼자서. 그리고 위치를 전송했다. 배터리가 다 떨어지기 직전이었고 화면이 꺼졌다. 지연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산을 내려가면 마을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뒤에서 이진수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지연은 숨을 몰아쉬며 계속 달렸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혔고 발은 피투성이가 됐지만 멈출 수 없었다. 15년 동안 기다려온 자유가 눈앞에 있었고 지연은 그것을 놓칠 수 없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헬리콥터의 서치라이트였고 사이렌 소리도 들렸다. 지연은 목이 메었다. 아버지가 왔다는 것을,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지연은 있는 힘껏 소리쳤고 손을 흔들었다. 서치라이트가 그녀를 비췄고 헬리콥터가 가까이 다가왔다. 경찰들이 산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눈물이 쏟아졌다. 아빠,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경찰들이 도착했고 그들은 지연을 발견하고 급히 다가왔다. 지연 양, 괜찮습니까?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괜찮지 않았지만 살아있었고 이제 자유였다. 그때 현도가 달려왔다. 15년 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다. 지연아, 현도는 딸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혜진도 달려와 딸을 안았고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지연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현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나도야. 지연아, 미안해, 늦어서.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지연은 1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비록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워졌고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지연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15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영양실조로 인해 몸무게는 정상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의사는 현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따님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신체적인 상처도 있지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더 큽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딸을 치료해 주세요. 혜진은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 태호는 누나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며칠 후 지연의 상태가 안정되자 경찰이 진술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 지연은 침대에 앉아 15년 동안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태성 오빠가 저를 납치했어요. 상속 때문이었어요. 저를 없애야 회사를 혼자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형사는 진술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박도환이라는 사람도 공범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차에 태웠고 산속 오두막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진수라는 사람이 저를 감시했어요. 지연의 증언은 명확했고 태성과 박도환의 범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오두막을 다시 수색했다. 그곳에서 지연의 지문,
머리카락, 그리고 15년간의 흔적들이 발견됐고 이진수의 시신도 발견됐다. 검시 결과 이진수는 지연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상 각도와 거리를 분석한 결과 박도환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박도환을 다시 신문했고 증거를 제시하자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제가 이진수를 죽였습니다. 태성 상무님의 지시였습니다. 박도환의 자백으로 태성의 범죄는 더욱 명확해졌고 검찰은 태성을 살인교사, 감금,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은 언론과 시민들로 가득 찼고 현도 회장 가족의 비극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태성은 법정에 섰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다.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지연의 증언, 박도환의 자백까지 모든 증거가 태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피고인 김태성은 15년 동안 친동생을 감금하며 고통을 줬습니다. 상속을 위해 가족을 배신한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한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이 술렁였고 변호사가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박도환의 자백은 강요된 것이며 증거들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증거는 명확하며 피해자의 증언도 일관됩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진행됐고 지연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법정에서 말했다. 저는 15년 동안 매일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다시 보고 싶어서 버텼어요. 태성 오빠는 저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갔어요. 지연의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현도는 눈물을 닦으며 딸을 바라봤다. 태성은 지연을 보며 입을 열었다. 미안해.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오빠의 사과는 받을 수 없어요. 오빠는 가족을 버렸어요. 최종 변론이 끝나고 판사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태성은 감금, 살인교사,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배상금 50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고 현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태성은 고개를 떨구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이 끝난 후 현도는 회사로 돌아갔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고 태성의 모든 직위는 박탈됐다. 현도는 이사들 앞에서 말했다. 저는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회사는 제 아들이 범죄를 저지른 곳입니다. 더 이상 제가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이사들은 놀라며 만류했지만 현도의 결심은 확고했다. 태호가 회사를 맡을 겁니다. 그 아이는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현도는 회장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책상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지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고 현도는 그 사진을 집어들고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 수 있겠구나. 현도는 집으로 돌아갔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현도는 딸 옆에 앉았다. 지연아, 괜찮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이제 괜찮아요. 아빠, 오빠가 벌을 받았으니까요. 현도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안해. 15년 전에 내 말을 더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어.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혜진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고 태호도 함께했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모여 앉았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저녁 현도는 태성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갔다. 면회실에서 태성을 만났고 그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아버지,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현도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현도는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난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어. 가족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었니? 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욕심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잃은 게 무엇인지. 현도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다시 나올 때쯤이면 난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지연이는 살아있을 거다. 그 애한테 용서를 빌어라. 현도는 면회실을 나섰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태성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었다. 집으로 돌아온 현도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연은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고 웃음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아빠, 저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지연이 물었고 현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제 내 인생이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15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삶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현도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야 끝났구나. 긴 악몽이 끝났고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6개월이 흘렀다. 지연은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다. 15년간의 감금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현도는 매일 아침 지연과 함께 산책을 했다. 예전에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이제는 딸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 아빠, 오늘 날씨 좋네요. 지연이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고 현도는 딸의 그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래, 정말 좋구나, 지연아. 요즘 어떠니? 현도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집이라는 게. 현도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않아도 돼.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15년 전 납치되기 직전까지 쓰던 일기였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날의 기록이 있었다. 2009년 4월 15일. 오늘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 기분이 좋다. 집에 돌아가면 아빠랑 영화 보기로 약속했다. 지연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연은 일기장에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다. 2024년 6월 20일. 15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가족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혜진이 방문을 노크하며 들어왔다. 지연아, 저녁 준비됐어. 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끓였어. 지연은 일기장을 덮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기억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김치찌개 정말 좋아했잖아요.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있겠니? 15년 동안 너를 위해 내년 내 생일마다 김치찌개를 끓였어. 지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혜진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울음을 참았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저녁 식사 자리에 가족 모두가 모였다. 현도, 혜진, 지연, 그리고 태호까지. 태호는 누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누나, 이제 뭐 하고 싶어요? 회사 일 도와줄 생각은 없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야. 나 먼저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 15년을 잃었으니까 그걸 채우고 싶어. 현도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라. 아빠가 도와줄게. 지연은 가족을 둘러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15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어떻게 뭘 포기해? 넌 우리의 딸이잖니? 식사 후 지연은 거실에서 가족 앨범을 꺼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는 태성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지연은 그 사진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오빠도 예전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현도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욕심이 사람을 망치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덮었다. 오빠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미움은 저를 더 아프게 할 테니까. 현도는 딸의 성숙함에 감동했다. 넌 정말 강한 아이구나.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15년 동안 버티면서 배웠어요.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몇 달 후 지연은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5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고 가족은 그런 지연을 응원했다. 어느 날 지연은 현도에게 물었다. 아빠, 제가 대학 가면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현도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훌륭한 꿈이야. 아빠가 응원할게. 지연은 시험에 합격했고 대학에 입학했다. 첫 등교날 현도와 혜진은 딸을 배웅했다. 떨려요. 15년 만에 학교에 가는 거라서. 지연이 말했고 혜진은 딸의 옷매를 다듬어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지연은 캠퍼스에 들어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새로운 시작이었고 새로운 삶이었다. 강의실에서 지연은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사회에 적응해 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지연은 수업 후 교수를 찾아갔다. 교수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교수는 지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의지네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을 돕는다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지연은 열심히 공부했고 상담 봉사 활동도 시작했다.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2년이 흘렀다. 지연은 이제 완전히 회복했고 밝은 미소를 되찾았다. 어느 봄날 가족은 함께 나들이를 갔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현도는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다. 자, 다들 모여봐. 오랜만에 가족 사진 찍자.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바라봤고 현도는 타이머를 맞춘 후 자리에 섰다. 사진 속 가족은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15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의 모습이었다. 지연은 그 사진을 보며 말했다. 이 사진, 제 방에 걸어둘게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이에요. 현도는 딸을 안으며 속삭였다. 그래. 다시 시작이야.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혜진과 태호도 함께 안았고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썼다. 오늘 가족과 함께 벚꽃을 봤다. 15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하지만
이제는 볼 수 있다 나는 자유롭고 사랑받고 행복하다. 이것이 진짜 삶이다. 지연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은 15년 전에도 똑같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지연은 그 별빛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다. 감금된 방이 아닌 따뜻한 집에서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연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것 같아. 그리고 그날 밤 지연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다. 가족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 15년이라는 긴 어둠이 지나고 마침내 빛이 찾아왔다. 현도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